네, 학생 여러분 벌써 4주째를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태에서 건강을 잘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교에 제 메일박스에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가야 할 우편물이 저한테 왔어요. 여기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 윤천석 교수님 이루고 왔습니다. 갑자기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를 만들 때 벌써 한 3년 됐나요? 제가 준비 작업을 할 때 글로벌 경영학과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이름들, 테크노 경영학과라든지 뭔가 좀 이름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이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글로벌 경영학과라는 이름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름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경영학 그러면은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떠오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이름이 아주 좋으니까 글로벌 경영학과 하면 항상 글로벌적인 면에 대해서 여러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라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 일터에서 외국어를 좀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됐을 때 영어라든지 혹은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부모의 권위랄까 부모로서 어떤 열심히 한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외국어라든지 해외 문물에 대해서 약하다는 인상을 주면 아마 사람들이 학교를 그냥 학점 따기 위해서만 다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 안에 외국어 하나 정도는 중급 정도는 반드시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 교재라고 설명을 했던 코리안 쿨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책을 좀 읽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대한 책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나온 책이 없습니다. 교과서로 사용할 만한 그런 균형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미국에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가 제가 앞으로 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면 제가 교과서 하나 좀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수업의 세 번째까지 정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정의, 성공의 정의,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크던 작던 정의를 하는 습관이 안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의 말미에는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죠.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정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클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왜 윤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강조할까? 마침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혁신의 아이콘인 방시혁이 행복을 정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라는 얘기를 서울대학교 졸업식 지난해 졸업식에서 2월 달에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3주 차까지도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라든지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인문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현대의 기술은 계속 바뀝니다. 요즘 있는 기술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뒤면은 쓸 수 없는 구닥다리가 되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기술은 바뀝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서
60세에 새로운 잡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70세, 80세에도 에너지가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인문학 학문만큼은, 이론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500년 동안 늘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공자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약 2400년,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책이 지금도 경영자라든지 혹은 사회에서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교과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한 코리안 쿨, 이 저자 윤희홍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한국어를 못하면서 다닌 것 같고 아마 중학교 때까지도 한국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일 대학을 갔던가 아닌가 하여튼 뭐 미국에 또 꽤나 아주 그 경쟁력 있는 대학에 가서 생각하는 힘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리스트로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또 이런 언론사에 글을 쓴 사람으로 이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그 메시지가 있고 알맹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들이 많고 또 흐름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 어떨까 해요. 자, 이 책에서 보면 말이죠. 한국이 이제 세계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문화, 대중문화에서도 한국이 선두가 돼서 리더로서의 역할,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과거의 한국은 이제 1990년대 혹은 2000년 넘어서 초반기까지는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전 세계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고등학생들도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건 저도 사실 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보면 금방 제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혹은 미얀마 이런 동남아시아에 가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하죠. 자, 이제 한국은 인구라든지 땅의 사이즈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100위권밖에 안 되는, 면적에 있어서는 세계 100위인가요? 그래요. 그러나 경제는 대국이다라는 대접을 한 10년 전부터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거 인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물리적인 거, 또 힘에 의한 경제적인 돈에 의한 것들이 반드시 그 인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는 돈만 많아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윗사람들이 끼워주질 않습니다. 뉴욕의 최상류층은 사회에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에 관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돈을 기부한다든지 또 미술품을 사서 지역사회에 미술관에 기부한다든지 또 음악회를 여는 것을 스폰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예술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다음에 이 졸부들이 거기서 돈 많은 것만 과시하고 살게 되면 그냥 졸부로 인정을 받게 되죠.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것에 대한 기여가 따라야 됩니다. 이제 한국이 그야말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갑자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서히 한 10여 년 전부터, 특히 한류가 시작된 1999년 때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화의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이 1970년대, 80년대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성장이 서양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자동차, 전자, 기계산업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 특히 국회의원들 사이에 미국과 일본을 한 나라로 합치자,
라는 이야기까지 198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까지도 나왔죠. 자메리카. 재팬이라는 데서 J가 나오고 JA가 나오고 아메리카에서 나와서 합쳐서 자메리카라는 나라를 만들자. 우리는 인류니까 합쳐도 괜찮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일부 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아세요? 대개 세계 문화권, 문화를 뭐 유럽 문화, 또 아시아 문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문화, 남미, 중미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크게. 그런데 놀랍게도 하버드대의 어느 교수가 일본 문화는 따로 띄어야 된다. 일본 문화를 아시아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일본은 너무나 문화가 우수하기 때문에 일본 문화권이라고 하나 띄어서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해서 또 한동안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의 학생들도 유독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제가 먼저 있던 학교에 그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일본을 일지망을 했는데 떨어져서 한국으로 왔다라고 얘기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 대국이 한국이 이미 올라섰다면 세계 탑 10 무역 대국이 됐잖아요. 이제는 문화 대국으로 우리가 올라서야 졸부 경제 대국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뉴욕의 상류층이 얘기하는 클래시컬한 예술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중 예술에 있어서 문화대국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이제 또 순수 예술이라든지 또 여유가 되면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이제 한국은 문화대국의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기업가 정신, 창의적인 정신,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우리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혹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버드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뭐 하버드가 어쨌든 전 세계에서 랭킹 1위로 알려져 있으니까 특히 휴머니티, 인문학에 있어서 아주 강하죠. 하버드가 원래 그 종교, 기독교 학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문학에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리적인 힘보다 이미지를 통한 영향력이 중요하다. 이미지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정서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콘텐츠의 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 얘기 나온 지도 한 20, 30년도 더 넘었어요. 근데 학자들은 좀 그 추세를 미리 내다보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상품 위주 아니겠습니까? 제품 위주 아니겠습니까? 공산품. 그러나 그런 공산품조차도 동남아라든지 저개발 국가로 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가고 나면 삼성전자도 지금 가장 큰 휴대폰 팩토리 공장이 베트남 박람시에 있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가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난 세상에서 그렇게 큰 공장이 있는 줄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헬리콥터로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보고 그 사람도 놀랬답니다. 하여튼 요즘은 뭐 잠깐 한눈 팔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상품 제조 중심에서 이제는 문화 콘텐츠의 강국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한국의 과제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앞서가는 사람들이 또 유태인들이에요. 이거 뭐 조금 어떻게 뭐 잘 되는 거를 찾아가 보면 그 뒤에는 유태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가 유태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할리우드의 영화사도 전부 유태인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1930년대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메이저 영화사, 할리우드의 영화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들을 다 이미 손안에 넣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주인이 되면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서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미디어, 언론의 96%인가 거의 100% 가까운 그 지분이 유태인들의 소유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 유태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거죠. 이제 사람들은 뭐 보고 즐기만 할 뿐이지 재밌으니까 웃고 할 뿐이지 이 돈이 뒤에 숨어 있고 그걸 만들어낸 기업가들의 마인드를 이제 우리는 좀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지금 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몇백만 명이 안 돼요. 700만인가? 근데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까지 따지면 한 1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국의 대통령도 좌지우지하고 거기 이스라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영어로 제가 아마 써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 기억이 정확할지 아까 본 건데요. 그 오라 콘텐츠 사업도 유태인 손에 들어와 있다. 정치도 우리 손 안에 들어가 있고 미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면 전 세계니까요. 그다음에 경제력도 우리 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유태인들의 비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말이죠. 근데 한편 우리가 기분 좋은 건 뭐냐? 전 세계에서 유태인들의 못지않은 민족이 한국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제가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근데 한국인은 전 세계 인구의 0.7%. 유태인보다는 뭐 한 3배 정도 인구는 많지만 여전히 뭐 남한 인구 5천만 따지면 0.7%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미 경제에 있어서는 인류, 전자산업이라든지 또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거 세계 인류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거는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인류가 돼야 되겠냐. 역시 예술과 문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등이 돼야 됩니다. 예술과 문화를 잡게 되면 정치도 잡는 거고요. 결국은 그게 경제도 잡는 시대가 됐습니다.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영화, 그다음에 음악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지금 외국 사람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저보다도 한국어를 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자꾸 한국어에 대한 센스를 떨어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지금 한국 벤처 자금의 3분의 1은 문화 콘텐츠 쪽으로 몰리고 있답니다. 이걸 윤희홍이라는 사람이 통계를 잡아냈어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문화 콘텐츠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의 연기력, 그리고 영화를 찍어내는 감독의 열정과 그 능력, 재능, 다 사람이잖아요. 문화 콘텐츠의 강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OSMU, One Source Multi Use. 소스는 하나인데 여기저기에다가 확장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거죠. 뭐 캐릭터 하나만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영화도 찍고 영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장난감으로도 만들어내잖아요. 상품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팀파크, 뭐 디즈니랜드 같이 놀이공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화도 만들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10가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십 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문화 콘텐츠. 한국이 정말 꼭 반드시 선두에 서서 전 세계인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잠시 제가 BTS가 요즘 가장 핫하잖아요. 아 근데 미국 미스 알라바마인가 미스 USA 대회까지 나갔던 그런 사람도 엊그저께 보니까 그 BTS에 반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 한국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대학생 때 갔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에 전기 들어와요? 혹은 한국에 냉장고가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저런 젊은 여자들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저도 그때 25밖에 안 됐던 때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그런 상황이 한국의 위상이었습니다. 1980년대. 근데 지금은 각국의 남녀 청소년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들을 너무 역시 좋아하는 걸 볼 때 정말 저희들이 옛날에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한 그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대 윤석철 교수의 목적 수단 매체와 목적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거기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거에 2000년대 이전의 시대 정신, 목적 함수 그리고 수단 매체는 무엇인가? 그 당시 1980년대 정도는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군사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쉽게 못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머리도 기를 수가 없던 때가 있었어요. 1970년대 아마 80년대도 그랬나? 또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마의 길이가 뭐 얼마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해서 그걸 경찰이 재는 시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대 이전, 특히 1970년, 80년대는 경제 성장이 시대 정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적 함수는 뭐겠어요? 의식주 해결. 한국은 과거에 북한보다 가난했습니다. 한국은 1965년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600억 달러 이상의 무료 경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게 72조인가요? 아직도 우리가 그 돈을 그건 원조니까 갚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원조를 받았으면 다른 가난한 나라한테 또 원조를 해줘야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가 72조 정도를 600억 달러인가요? 그 돈을 가난한 나라에 원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조금 더 해야 그 금액을 채울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우리나라 목적 함수가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이죠. 밥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 당시 목적 함수였습니다. 그 선진국 진입 이것도 목적 함수. 크게 보면 그렇겠죠. 그 당시에 수단 매체는 뭐겠어요? 물리적인 산업화. 기계를 통해서 중화학이라든지 공장을 돌려서 잘 사는 나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식 교육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달성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로공단의 누나들이 언니들이 특히 남동생을 위해서 헌신을 했죠. 희생을 했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남동생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2000년 넘어서 시대 정신은 바뀐 거예요.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정신은 즐거운 삶. 그렇지 않습니까? luck, happy life, having fun. 그럼 목적 함수는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목적 함수도 즐기는 삶입니다. 시대 정신과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가 5,000원, 라떼가 5,000 몇백 원 해도 주머니가 빠듯해도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도 고생하니까 이렇게 제일 비싼 커피 먹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명품을 몇 년을 모아서 핸드백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이런 명품 좋은 핸드백을 갖고 다니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거죠. 사실 그거는 1980년대, 90년대 일본이 또 많이 그랬어요. 뭐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프라부다라든지 샤넬 핸드백을 갖고 다니는 일본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 시절에 좀 물어보면 몇 년 모아서 했는데 나도 이런 즐거움을 인생에 이런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좀 의외로 우리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끔 하게 되죠. 그러면 수단은 뭐냐? 2000년대, 2020년대 현재 우리의 목적 함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매체는 무엇인가? 그건 시대에 따라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이제는 전통적인 물리적, 기계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통신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이게 수단 함수예요. 그래서 저도 파이썬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배울까 합니다. 요즘은 수단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창업이 수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수단이 자꾸 수단 매체가 바뀌는 사회에서는 공부는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때그때 계속해서 공부하고 따라가야죠. 잠시 2020년대 시대정신 목적 함수 그리고 수단 매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이후의 시대정신은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행복이고 그 행복은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엔터테인먼트와 똑같은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거의 행복, 그전에는 행복이라고 그런 것들이 pleasurable and satisfying experience라고 사전에서 정의했고 또 엔터테인먼트의 정의도 똑같이 pleasurable and satisfying experience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싸이와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인공 혁신가 방시혁의 공통점 잠깐 좀 얘기해 볼까요? 왜냐하면 시대 정신과 이 현재의 수단 함수 그리고 목적 함수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싸이와 방시혁은 모두 강남의 아주 잘 나가는 상류층, 부유층 출신의 금수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언론에 기사가 났죠. 아버지 두 분 모두 한 분은 기업체 회장이고 한 분은 아주 높은 정부 고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공부도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부의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거에 싸이는 좀 적극적으로 반항을 했고 방시혁은 소극적으로 저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좀 고등학생 때 혹은 대학생 때 좀 속이 좀 걱정이 좀 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 공부만 했더라면 아마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싸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스턴 대학교의 글로벌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음악으로 결국은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방시혁은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원래 부모는 법대 가라 그랬대요. 그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데 방시혁은 저는 재수하기 싫어요. 그냥 점수 맞춰서 그냥 어떻게 서울대는 가야 되겠고 하니까 해서 미학과를 갔답니다. 근데 그 미학이 너무 재밌었대요. 그 미학이라는 게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참 그런 학과가 있네요. 미학과라고 요즘 시대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초점은
부모가 공부하라고 했을 때 저항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추구했어요. 이야, 참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가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을 관두면서 인터넷 서점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모험을 했을 때 부인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세계적인 성공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좋은 걸 한다는 것의 전제는 상식적일 것.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이 친구가 아니지. 이 두 분의 이야기로 그냥 우리가 분석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나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매일 아침.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즐거워야, 내가 먼저 즐거워야 남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오랫동안 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 얼마나 훌륭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갑자기 너무 그러진 마시고 이 방시혁은 그래도 끈질기게 이렇게 부모에게 저항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 방시혁과 이 싸이의 케이스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것과 미디어 재벌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Find what you love to do. 하고 싶은 일 하세요. Be yourself. 나답게 사세요. 나의 강점이라는 순풍을 타고 세상을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확실한 거는 세계적인 성공, 큰 성공은 반드시 이 룰에 따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든 학문이든 연예든 경제든 기업이든 창업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시간이 상당히 좀 지체가 돼서 테이크 1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테이크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at this 11 o'clock? Yeah, just night walk. Really? Yeah. Tired of studying too much? Yeah.